그리고 이게 깡패 나오는 미친 집단이 지시하니 국가에서 그렇게 공식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말도 안 된다는 선사례를 찾을 겁니다. 과거 고대 국가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현실 세계에서 말이죠. 바로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의 캄보디아입니다. 해골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사진으로 유명하죠.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살인은 킬링필드라 부르며 인류사를 통틀어서도 이러한 잔혹하고 비참한 짓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먼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크메르 루즈는 무엇이고 어떻게 캄보디아의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부터 보시죠. 크메르 루즈는 프랑스어식 표기로 붉은 크메르를 말하며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크메르란 캄보디아의 인구 90%를 차지하는 캄보디아의 주류 민족이죠. 매우 급진적이고 강경한 좌파 성향이었던 크메르 루즈는 1967년 북베트남의 지원으로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지역에 많은 베트콩이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가 북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지역의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본토에 떨어뜨린 폭탄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폭탄을 투하하죠. 동시에 친미 우익 세력들을 지원해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유도했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이루어진 미군의 캄보디아 폭격은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만들었죠.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중립군이 캄보디아를 공격한 것이었기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캄보디아에는 북베트남 인민군의 주요한 보급로가 있었기에 미군의 첩보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죠. 1970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친미 우익 세력이었던 론놀이 쿠데타를 일으켜 캄보디아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쿠데타 자체가 미군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베트남계 주민들을 박해했고 수용소에 격리당한 베트남계 주민들을 집단으로 죽이는 일도 벌어졌죠. 실제로 1970년 한 해에만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인구 중 20만 명 이상이 베트남으로 대량 귀환했습니다. 반면에 정권을 잡은 론놀은 미국의 비활에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죠. 론놀의 부패로 인해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업이었던 식량 수출업도 타격을 받고 심지어는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미군에 의해 자국민이 폭격을 맞고 죽는 상황에서도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했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캄보디아의 국민들이 미국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크메르 루즈는 반미 정서를 잘 이용해 평화평등 공평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세력을 크게 키우죠. 크메르 루즈는 론놀의 쿠데타로 쫓겨났던 시아누크 국왕과 손을 잡으며 보수 세력에게도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의 권력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로 흥한 자 피로 망하리라. 바로 전쟁이죠. 정부군과 크메르 루즈와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내전은 격화되어 론놀의 친미 정부와 군부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다급해진 론놀은 미국의 요청에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금을 받았지만 이미 넘어가버린 민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내전은 정부군이 패배하고 1975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크메르 루즈가 장악하며 론놀의 친미 정권에 막을 내리죠. 론놀은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하와이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친 거죠. 크메르 루즈는 키우 생탄을 명목상 국가 원수로 내세우고 폴포트가 정부 수산을 막은 실권을 장악합니다. 폴포트는 집권하자마자 도망친 론놀 대신 론놀의 수하들과 가족들 700여 명을 잡아 죽인 뒤 그냥 내다 버렸으며 당시 분열되어 있었던 공산당을 장악한 후 공무원들과 국무 내에서도 대대적인 숙청을 했죠. 폴포트는 비밀의 유지가 혁명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파이폴 87, 99 등 예명을 바꿔가며 활동을 했고 집권하기 전까지 그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집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몰랐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폴포트의 형과 누나도 정부 수산이 자신의 남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대형 식당에 걸린 폴포트의 사진을 보고 남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폴포트의 본명은 살로트 사르. 알아주는 부흥 집안에서 태어나 상당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프랑스 유학 도관으로 입국합니다. 프랑스에서 친척의 권유로 크메르 학생회에 가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훗날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공산주의 이념을 접하게 되었죠. 공산주의 이념에 빠지게 된 폴포트는 프랑스의 마르크스 클럽을 거쳐 프랑스 공산당에도 가입하며 공산주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국 캄보디아에서 프랑스군의 탄압에 맞서 독립운동을 할 때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 공산주의 운동에 합류하면서 폴포트라는 예명을 사용하였고 사람들에게 폴포트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폴포트란 이름의 정확한 유래와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폴리티컬 포텐셜의 철자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시기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는 폴포트는 매우 예의 바르고 과묵하고 수더분했으며 조국을 항상 생각하고 외세로부터 조국을 구하자는 순수한 청년이었죠. 1953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에 성공하고 난 뒤 폴포트는
조국 캄보디아에서 군사 명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포트의 성격이 변한 것은 수배에 오른 뒤였죠. 당시 캄보디아는 론놀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이었습니다. 시아누쿠 왕정이 독재를 하고 있었던 때죠. 폴포트는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시아누쿠의 군인 경찰들에게 수배 대상이 되어 밀림으로 숨었고, 밀림에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원주민들과 친해집니다. 이를 계기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공산주의 캄보디아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때부터 청년 시절에 예의 바르고 순수한 모습보다는 가격투쟁의 노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마치 냉전시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폴포트는 북베트남과 중국이 지원 아래 무력저항으로 캄보디아 왕정에 맞섰으나 독재는 엉뚱하게 론놀이 주도한 친미 쿠데타로 무너지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폴포트에게 친미정권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공격의 대상을 독재 왕정에서 론놀이 친미정부로 바꿉니다. 시아누쿠 국왕은 론놀이 군부 세력에 맞서보자 친미정부를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였는데 왕정 폐지 운동을 벌였던 폴포트에게도 소문을 건네죠. 폴포트는 자신이 반대하던 사람이었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시아누쿠 국왕과 손을 잡았고, 국왕은 크메르루주의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 상으로만 말이죠. 폴포트는 반미정서와 시아누쿠의 지원을 등에 업은 채 론놀 정부를 무너뜨리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전국을 장악하는데 시아누쿠의 역할도 적지 않았기에 크메르루주의 집권기 형식상으로나마 대표는 자리를 주었지만 시아누쿠는 실권도 없었고 1년 뒤에 직위를 박탈당한 채 같은 연금을 당하죠. 아내와 함께 처형당할 뻔했지만 당시 중국의 저온 나이의 도움으로 시아누쿠는 처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5명, 손자 손녀 14명은 크메르루주에게 처형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자신에게 눈에 가시였던 론놀 측 사람들과 시아누쿠 측 인사들이 철거하고 폴포트는 앞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반유세 반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과도 다른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표명했죠. 전 국민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자본주의 요소를 없애버리고 공산주의 원전의 투사를 기르려고 했습니다. 몰래 칼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은 자본주의가 완성된 상태에서 혁명을 통해 노동자들이 주류가 되는 프롤레티아 독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폴포트는 이를 왜곡해서 받아들여 자본주의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죠. 보통 같은 노선을 선택한 국가끼리는 돕고 살았지만 과격한 방식의 독자 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다른 공산국 국가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고립되었죠. 폴포트는 자신의 롤모델인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중국의 대학침운동을 모방하여 더욱 가격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캄보디아를 끝을 내봅니다. 중국 대학침운동의 실패를 자본주의의 상부인 도시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죠. 또한 폴포트는 개인의 사유재산 소지를 완전히 불허하고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온상이라지 못한 화폐제도도 폐지했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격인 분홍통 중앙은행을 폭탄으로 폭파시켰죠.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화폐와 시장경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물물교환 형식으로 얻어야 했고 그마저도 본인이 소유할 수 없었죠. 대다수의 필수품들은 국가의 대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부 교류를 제외하고는 내국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무역도 소멸되었죠. 이동수단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신문을 발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언론사들도 강제로 폐간당했습니다. 심지어 크메르루주의 허가 없이는 결혼조차도 할 수 없었고 연애하는 것도 금지되었죠. 크메르루주는 이전까지 모든 것을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이 집권한 1975년 4월을 영년으로 발표합니다. 진짜 소설 강력.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농촌의 집단 농장으로 강제 이주당했고 전 국민들은 국가가 만든 집단 농장에서 검은색 옷과 패턴으로 만든 신발을 신은 채 농업과 물건을 만드는 일에 도움되었죠. 당연히 직업적 특성이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냥 까라면 까야 했습니다. 안 하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은 국가에서 맞춰준 일당량을 내채워야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혹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죠. 또한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친다고 모아 전국의 모든 학교와 대학을 강제로 폐쇄시키고 학생들은 크메르루주가 시행하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강제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성경으로 부리기도 했죠.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순순히 따랐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시민들은 뒤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무력저항도 심하되어 내전이 벌어질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폴포트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공표하며 저항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정책을 펼치죠. 캄보디아 전역이 피로 물들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국가 정책이 아닌 폴포트에게 반하는 사람은 모두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했더라도 그렇게 끔찍한
하지는 않았을 텐데 폴포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자본주의에 빠질 만한 사람들까지 영역을 확대했죠. 자본주의나 외국과 관련된 사람들, 지주, 사업가, 무역가, 외교관, 그리고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교사, 의사, 약사, 교수, 법조인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유학생과 중산층 이상의 사람, 물론 스포츠 선수와 예술가, 가수와 연예인까지 농민과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죠. 지식인까지도 몰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식인인지 판단하는 여부 또한 매우 자의적이라 지금들은 행동하고 처분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단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채용 대상에 들어갔고 영어를 할 수 있거나 손바닥에 노동의 상징인 기둥살이 없다, 안경을 쓴다, 책을 똑바로 들고 있는다, 시계를 볼 줄 안다는 일만으로도 지식인으로 불려서 수용소에 가두거나 처형시켰죠. 중국의 문화대혁명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크메르루주가 권력이 잡히자 캄보디아 전역에는 약 800명 정도의 면허가 있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정치 지식인으로는 40명만이 살아남았죠. 판사는 545명 중에 단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캄보디아의 국영방송도 TVK도 강제로 폐쇄시킨 뒤 모든 방송시설을 파괴하고 방송기자를 포함한 스태프들을 모두 수시켰죠. 라디오 방송도 금지하고 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크메르루주에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가 발각되면 현장에서 직결로 처형하였죠.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탄압을 넘어 자기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대량으로 죽였죠. 킬링피드의 절정은 민족주의였습니다. 크메르족을 제외한 소수민족의 존재를 금지하며 당시 15% 정도였던 소수민족들을 고인으로 죽이기 시작했죠. 인구 50만의 상당한 규모를 가졌던 친민족은 절반 이상이 30만 명이 죽었을 정도입니다. 크메르인들 중에서도 캄보디아 전통 문화를 잘 알고 있거나 뚱뚱한 사람들도 반동문자가 되어서 대량으로 죽였죠. 캄보디아의 전통 문화들은 이때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뭔가 대문명이란 말 많네요. 수도 프놈펜에 살던 사람들은 전국에 끌려갔습니다. 전기와 수도도 없는 오두막으로 이주시킨 후에 이민군에서 일하도록 하였죠. 이 과정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어나가 수도 프놈펜에는 영세기 수도인에도 5천명이 인구에 달렸습니다. 76년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이민군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프놈펜을 포함한 도시의 사람들은 수도 건설과 같은 중노동에 도움되었습니다. 노약자도 예외는 없었죠.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사나이모임 시간에는 자 비판도 강요되었습니다. 우참 지도부의 지휘 아래 모든 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잘못한 일과 진행하는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했죠. 이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자아 비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거 감시와 잘못에 대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처형당했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서로 계속 경계하고 의심해야 했습니다. 크메르루주는 각종 수용소를 만들고 저항하거나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본주의 부리든 사람들을 수용시켰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죠. 주로 쓰인 방법이 몽둥이를 이용해 막 때려주기는 행태였습니다. 사실 더 잔인하고 끔찍했는데 이건 말하면 영상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적당히하도록 하죠. 폴포트는 반동분자들의 시위를 말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체포된 사람의 3대까지 연좌제를 적용했습니다. 처형자의 아내와 형제는 물론 자녀까지도 죽이는 것이 당연한 듯 행해졌죠. 보안 감옥인 푸울슬랭은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푸울슬랭에서는 약 2만 명 이상의 수용자들 중에서 12명만이 생존했죠. 이들도 발전소의 전기발전 기술사, 그리고 폴포트의 초상화와 흉상을 만들었던 미술가, 수감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라 사실상 2만 명 모두 사로된 겁니다. 외국인들과 캄보디아인이 유일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장소는 수도 프놈펜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사관으로 대피한 인원만 외국인과 캄보디아인을 합쳐 3,000여 명에 달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크메르루주는 대사관에 협박해 외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혼인한 캄보디아 여성 및 자녀들만 남기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내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도와 전기도 차단하고 대사관으로 무장지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죠. 결국 대사관 측은 대부분의 캄보디아인을 대사관 밖으로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권국가를 자처하던 프랑스를 향해 국제사회가 비판이 쏟아졌죠. 그래도 쫓겨나지 않는 사람들은 태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겠죠. 심지어 농업국가를 자처하며 막대한 노동력을 인천으로 투입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와 기근에 시달렸고 농업생산도 처참할 수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일할 동기가 부족했을 뿐더러 도시인들이라 제대로 농사지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노동력은 많았지만 오히려 수확량은 떨어졌고요. 그나마 수확한 농작물은 오히려 잘 되는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대부분 수출했고 주민들에게는 하루 도장에 맑은 쌀죽만 보여줬죠. 인류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현대 극단적인 지역이 캄보디아에 그랬지만 미국은 베트남을 바꾸자 오히려 크메르루주를 지원했습니다. 베트남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미국은 소련 견제를 위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소련보다는 중국이 더 가까웠던 캄보디아를 밀어주고
것이죠. 실제로 크메르 루즈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열심히 초총으로 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1976년 베트남의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같은 공산주의였던 베트남이 침공했다는 것에 이해할 수 있는데 폴포트 자체가 베트남인을 혐오했죠. 베트남에 시달렸던 역사 때문에 베트남인들이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캄보디아인들과 친베트남 성인의 인사를 대대적으로 처형했고 심지어 1978년에는 베트남이 선제 공격하기도 해 베트남이 격분하게 만들었죠. 참지 못한 베트남은 1978년 25만의 병력으로 캄보디아를 침공했고 1979년 푸노펜의 전쟁에 베트남 괴뢰정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크메르 루즈는 권력을 잃고 정글 속으로 도주합니다. 이로써 킬링피드라 불리는 대규모의 비극도 끝이 나게 되죠. 캄보디아 국민들은 베트남이 지배하는 캄보디아가 더 좋았을 겁니다. 캄푸치아 정부는 화폐 제도도 복원시키고 학교와 병원을 만들었죠. 중앙은행과 방송국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은 베트남의 괴뢰 정권이라는 이유로 소련과 폴란드와 같은 친소련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죠. 중국은 친중 정권이었던 크메르 루즈 정권을 무너뜨린 베트남에 캄보디아의 해방 등의 명분으로 베트남을 공격하면서 중월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죠. 이때 미국은 크메르 루즈가 킬링피드를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베트남 전쟁의 치욕을 갖기 위해 크메르 루즈를 지원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크메르 루즈는 세력을 유지하며 정글 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쳤죠.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내전은 장기화되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시 죽어나갔죠. 1989년 독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독일까지 통일되면서 베트남군은 캄보디아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조속히 철수합니다. 크메르 루즈는 1998년 수장 폴포트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잔존 세력도 완전히 소탕되게 됩니다. 폴포트는 폐타이어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화장되었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폴포트와 킬링피드는 한동안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크메르 루즈를 지원했던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묻은 것이죠. 킬링피드를 세계에 알린 것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공격했을 때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명분 삼아서 세계에 알린 것이죠. 이후 캄보디아 언론인 딥브런의 탈출 기행이 뉴욕타임즈에서 다루어지고 이 기사를 쓴 시드니 샌버그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1984년에는 킬링피드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5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초연상, 편집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가 킬링피드를 알게 되었죠. 당시 마오이즘과 친중국 성향을 보였던 일본의 사회당과 유럽의 일부 좌파 정당은 우파에 의한 선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킬링피드를 필사적으로 홍보하던 것은 공산권 국가들이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1993년 총선거가 실시되며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있죠. 물론 자유민대로 있다는 뜻은 아니고 초미직을 역임하고 있는 훈센도 부패한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래도 크메르 루즈 정범재판소를 설립해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략적으로 200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킬링피드 기간 동안 사망한 것으로 나왔죠. 2020년까지 캄보디아 문서센터가 발굴한 매장지만 2만 3천여 곳이며 확인된 인구도 130만 명이 넘습니다. 킬링피드는 현재까지도 캄보디아 정치, 문화,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캄보디아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었고 지식인들이 사망하여 과학, 의료, 교육 등 국가를 이끌어갈 학문과 지식의 바탕이 무너져 버렸죠.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킬링피드와 폴포트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